자, 안녕하세요. 신바람 구호교실의 신바람입니다. 오늘 배울 부분은 바로 수필에 대해서 배울 텐데요. 수필의 갈래적 특징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8페이지 수필이란부터 보시죠. 수필의 뜻부터 보시죠. 생활 속에서 얻은 느낌과 생각과 느낌을 일정한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표현한 글이다. 이게 중요한데요. 근데 이거를 네 글자로 줄일 수 있습니다. 수필을 네 글자로 줄여서 뭐라 그러냐, 신변잡기라고 해요. 이거를 신변잡기다. 신변잡기가 줄임말이거든요. 신변잡기가 뭐의 줄임말이냐면요, 그러니까 들으면 될 것 같아요. 자신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잡다한 일을 기록한 글이다. 자신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잡다한 일을 기록한 글이다. 이게 신변잡기입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 요거를 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수필의 먼저 특징을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지금 선생님이 수필을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신변잡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신변잡기가 뭐의 줄임말인가 봤더니만 자신의 주변에서 벌어지는 잡다한 일을 기록한 글이다. 그래서 여기서 신변잡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신변잡기예요. 이게 신변잡기인데요. 이 신변잡기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수필의 특징을 잘 파악할 수 있는데, 첫 번째부터 봅니다. 자신의 주변에서 벌어지는 일이라 그랬으니까 직접 자신이 겪은 일이죠. 일단 쓰는 시간 줄 테니까 먼저 보십시오. 먼저 선생님 설명을 듣는 게 중요합니다. 이거 수필은 여기서 한 번만 딱 정리해 놓으면 여러분들 쉽게 외울 수 있어요. 이건 머릿속에다 집어 넣어놔야 되는 겁니다. 갈래의 특징은 여러분이 나올 때마다 이렇게 머릿속으로 한번 되새기면 여러분들이 국어 문제의 유형이 첫 번째가 뭐냐면요, 갈래의 특징을 묻는 유형이 나오거든요. 갈래의 특징을 묻는 문제가 꼭 나오는데요, 갈래의 특징에 대해서 완벽하게 정리가 되어 있으면 그 갈래의 특징 때문에 헤매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자신의 주변에서 벌어지는 잡다한 일, 자신의 주변에서 벌어진다 그랬기 때문에 첫 번째 수필의 특징이 뭐냐면 자신이 직접 겪은 일이다. 그래서 그걸 경험적이다라고 얘기해요. 다른 말로는 체험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죠. 여러분들 책에 다 있습니다. 굳이 적을 필요 없어요. 근데 잡다한 일이라 그랬어요. 잡다하다라는 것은 너무나 다양하다 이 소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특징은요, 소재가 다양하다. 소재가 굉장히 다양하다. 수필에서는요, 글을 쓸 수 있는 소재가 한정되어 있지 않다. 굉장히 많다 이 소리예요. 그 많은 소재를 글로 담아내려고 하니까 형식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무형식이다. 그러면서 동시에 형식이 없으니까 그 누구나 쓸 수 있겠죠? 누구나 쉽게 쓸 수 있으니까 비전문적이다. 비전문가가 형식이 얽매이지 않고 다양한 소재를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쓴 글이니까 당연히 그걸 통해서 더 얻을 수 있는 특징은 그 안에 그 작가만의 개성이 드러난다. 그리고 글 속에 등장하는 인물은 작가 자신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글 속에 등장하는 나는 작가 자신을 말한다. 그러기 때문에 자신의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자기 고백적이라고 해요. 자기 고백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에게 교훈과 감동을 준다. 이것이 바로 수필의 특징인데요.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거 수필의 특징 꼭 기억해 두시길 바라고요. 그것이 48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48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이고요. 한번 거기에 빠진 것 중에서 필요한 거 한번 정리 한번 해보시죠. 보시고 정리하시고요. 자, 그럼 바로 우리는 수업으로 들어가셔서 다시 책으로 교재로 오셔서 다시 한번 수필의 특징을 살펴보면요,
주관적이면서 고백적이다. 굉장히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니까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꾸밈 없이 솔직하게 표현했다. 그래서 그것을 자기 고백적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솔직하게 표현한다. 개성적이다. 방금 아까 말했었죠?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누구나 다 쓸 수 있기 때문에 그 속에 글쓴이의 개성이 드러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신변 잡기적 여러 가지 일들을 적었다. 사실적이야. 직접 겪은 일이기 때문에 사실적이죠. 그리고 비전문적이다. 누구나 쓸 수 있다. 여러분들 대표적인 수필의 종류 중에 하나가 뭐냐? 일기예요. 일기. 일기 누구나 쓸 수 있죠. 일기에도 수필이 수필에 일기가 포함이 되는 겁니다. 알았죠? 여러분들 편지 쓰죠? 엄마 아빠 어버이날 되면 꼭 한 통씩 쓰잖아요. 그것도 뭡니까? 넓은 의미에서 수필입니다. 자, 비전문적이다라는 말을 잘 기억해 두세요. 형식이 없다. 바로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꼭 정리할 때 꼭 들어가야 되는 게 뭐냐면요. 앞으로 선생님 별표 쳐주는 거를 중심으로 해서 오마이노트를 한다. 알았죠? 별표를 쳐줄 테니까요. 당연히 수필의 뜻 꼭 들어가야 되겠죠. 요거 당연히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수필의 특징 꼭 집어넣어 주시길 바랍니다. 수필의 특징은요. 정말 별표 3개를 줘도 아깝지가 않아요. 이거 시험 문제 꼭 나와요. 수필에 관련된 문제가 출제될 때 꼭 나오니까 여러분들 꼭 정리해 두시길 바랍니다. 필기 잘 하시고요. 3색 볼펜 중에 지금 여러분들 빨간색 볼펜으로 지금 별표를 쳐야 되는 거예요. 선생님이 지금 별표 쳐줬으니까요. 요거는 그냥 한번 읽어보세요. 옆에 그림 옆에 있는 거. 다른 사람은 길가의 보리를 보고 무심하게 지나치지만 개성적인 관점을 가진 글쓴이는 보리를 보고 얻은 생각과 느낌으로 수필을 쓰려고 한다. 보리처럼 일상생활과 관련된 소재도 수필의 소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글쓴이는 앞으로 자신이 체험하고 느낀 사실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보리에 대한 주관적인 느낌을 수필로 표현할 수 있다.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계속 밑에 보세요. 교재 보시면 수필의 종류 보세요. 수필의 종류. 수필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수필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무슨 종류냐면 경수필과 중수필인데요. 이것은 경수필과 중수필은 큰 차이가 없어요. 경수필은요, 큰 차이가 없는 게 아니죠. 차이가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냐면 경수필은 가벼울 경자예요. 그 중수필은 무거울 중자예요. 다시 말하면 경수필은 소재가 가벼워. 주제도 가벼워요. 그냥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과 글쓴이 체험을 통해서 얻은 느낌이나 생각을 가볍게 쓰는 글이다. 가볍게 쓰는 글이다. 중수필은 어떤 사회적인 문제나 관심거리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표현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은 어떤 성격이 있냐면 이 중수필은 설득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논설문과 혼동될 수가 있어요. 논설문과 혼동돼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자, 특징을 밑에 한번 읽어보시고 수필의 종류 두 가지 여러분들 꼭 정리를 좀 부탁드립니다. 소설과 수필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소설과 수필을 비교해 보는 거 당연히 정리를 해야 되는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주인공은 글쓴이 자신이지만 소설은 상상의 인물이다. 이 말을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수필은 글쓴이가 글 속에 등장하는 나예요. 이게 말이 돼. 이게 성립이 돼. 글 속에 등장하는 나는 글쓴이 자신. 하지만 소설은 글쓴이, 즉 작가가 글 속에 등장하는 나가 되면 안 됩니다. 요게 가장 큰 차이예요. 요거 주인공이 어떻게 되느냐. 요거 좀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요. 바로 다음 페이지 한번 넘어가 보시죠. 바로 이제 수필 한번 배워봅시다. 수필. 지금 이게 식탁 위에 작은 변화. 식탁 위에 작은 변화가 생겼는데 어떤 변화가 생겼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은 것은 모든 사람의 꿈이다. 여러분들도 그렇죠? 식사 습관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그 꿈을 이루고 더 많은 기쁨을 얻을 수 있다면 기꺼이 동참할 수 있겠는가? 지금 보세요. 지금 물어봤죠. 그죠? 건강을 통해서, 음식을 통해서 식사 습관을 통해서 더 건강해질 수 있다면 동참하겠는가? 어제 무엇을 먹었는지 떠올려보자. 채소를 얼마나 먹었는가? 기름지고 열량이 높은 육류나 즉석 음식을 많이 먹지 않았는가? 고단백, 고지방의 식사 습관은
대장암과 같은 서구형 질병을 가져왔다. 지금 보시면 요 부분을 기억 니은으로 보시면 요 부분이 독자들에게 질문을 했죠. 질문을 통한 흥미 유발입니다. 독자들에게 질문을 했고요. 그 질문을 통해서 흥미를 유발했다. 풀기 잘해야죠. 네. 자, 고단백 고지방이 식사 습관 대장암과 같은 서구형 질병을 가져왔다. 그러니까 지금 이건 뭐 먹었을 때? 이건 뭐 먹었을 때 걸릴 수 있는 거죠? 육식. 육식의 이제 결과가 되겠죠. 육식의 문제점입니다. 자, 다음 문단 넘어갑니다. 여러분들 요거 한번 보실까요? 문단 나누는 방법을 잘 알려줄 테니까 잘 한번 보세요. 문단을 나누는 것을 여러분들 잘 확인해야 됩니다. 문단이 나누는 거 보면 여기 줄을 보시면 여기를 이렇게 보세요. 보시면 여기가 이렇게 한 칸씩 들어가 있죠. 이거 보여요? 들어가 있는 거? 보입니까? 그게 문단이 나눠지는 겁니다. 알았죠? 새롭게 문단이 시작할 때는 저렇게 한 칸을 띄고 시작해요. 그래서 들여 쓴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문단 나누는 거 잘 기억했죠? 첫 번째 문단, 두 번째 문단. 그럼 요게 몇 번째 문단이 되는 거죠? 이게 첫 번째 문단. 이게 두 번째 문단. 세 번째 문단. 네 번째.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알았죠? 그렇기 때문에 문단 나누는 거 잘 좀 기억해 주시기 바라요. 자, 이제 바로 이제 시작해 봅시다. 두 번째 문단 갑니다. 육류를 피하고 식물성 음식을 많이 섭취하라. 이게 바로 뭡니까? 이게 바로 이 글에서 뭐예요? 중심 문장. 주제가 되는 거예요. 주제를 빨리 찾는 게 중요합니다. 채식을 선택하는 순간 당신은 앞으로 건강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일찍이 종교나 영양을 이유로 채식하는 사람들이 있다. 20세기 이후 서양에서는 동물 보호나 환경 보호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채식을 하는 사람이 많아졌다. 앞으로는 채식을 해야 된다. 그럼 선생님 질문합니다. 채식을 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채식이 증가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뭐 때문에? 이유가 나오는데요. 여기 있습니다. 동물 보호나 환경 보호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이게 뭡니까? 채식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난 이유예요. 늘어난 이유다. 채식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난 이유가 왜 그러냐? 동물 보호나 환경 보호에 대한 관심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채식을 많이 해야 된다. 그럼 첫째, 채식은 건강에 좋다. 지금 뭡니까? 첫째, 둘째, 셋째 나왔죠. 이거 첫째, 둘째, 셋째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뭐예요 이거? 지금 뭐에 대한 설명을 해요? 그냥 이렇게 채식은 좋다 이러고 그냥 끝내면 글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뭐가 나와야 되죠? 그것에 대한 이유가 나와요. 채식의 장점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이거 지금 이거 약간 설득적인 성격이에요? 아니면 단순하게 생각이나 느낌을 표현한 거입니까? 이건 설득적인 성격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수필이에요. 중수필입니다. 알았죠? 자, 첫째, 채식은 건강에 좋다. 이거 뭐예요? 채식의 장점이죠. 채식의 장점을 봐. 채소는 사람에게 꼭 필요한 엽록소, 철, 인과 같은 물질과 비타민을 제공하여 준다. 자, 채소와 과일이 풍성한 식사는 질병을 감소시킨다. 건강에 좋다라고 이야기했죠? 지금 이 부분. 건강에 좋은 이유죠. 채소가 건강에 좋은 이유는 영양소, 철, 인과 같은 물질과 비타민을 제공해주고 질병을 감소시켜주기 때문이다. 자, 계속 갑니다. 채소 위주의 식단은 심장질환의 발병을 감소시킨다. 채식만 하는 사람들이
심장 질환으로 사망할 확률은 육식을 즐겨하는 사람들의 10분의 1에 불과하다고 한다. 또 채소와 과일은 몸속으로 들어온 활성산소를 없애 노화를 예방한다고 알려져 있으며 또 나오죠. 지금 이런 것처럼 이게 채식이 건강에 좋은 이유 나왔죠. 여기 또 나오죠. 채소와 과일은 몸속으로 들어온 활성산소를 없애 노화를 예방한다고 알려져 있다. 이것도 뭡니까? 건강에 좋은 이유예요. 채식이 건강에 좋은 이유. 채소에 많은 섬유질은 변비도 예방해 준다. 또 나왔죠. 여러분들도 이런 식으로 글을 써야 됩니다. 글을 쓰거나 말을 할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무엇이 좋다, 무엇이 나쁘다 할 때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뭐가 있어야 됩니까?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근거. 그걸 뭐라 그래요? 근거가 타당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거가 타당해야지만 그 글이 좋은 글이고 나의 말이 좋은 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알았죠? 타당해야 됩니다. 주장이 있으면 그 주장에 대한 근거가 타당해야 된다. 자, 다음 문항 할게요. 여름철에 어패류를 먹고 탈이 났다는 뉴스를 들은 적이 있을 것이다. 음식물에서 발생하는 질병 중 몇 가지는 동물성 식품을 통하여 인체에 들어온다. 돼지고기를 완전히 익히지 않고 먹으면 기생충에 감염되기도 한다. 채소와 과일은 육류와 해산물에 비하여 음식으로 인한 질병을 일으킬 가능성이 낮다. 이건 뭐예요? 이것도 건강에 좋은 이유죠. 지금 건강에 좋은 이유 여기 1번, 건강에 좋은 이유 2번, 건강에 좋은 이유 3번, 건강에 좋은 이유 4번, 건강에 좋은 이유 5번. 자, 이거 다 정리를 해야 돼요. 어떻게? 채소는 뭐를 꼭 필요한 엽록소 철인 플러스 비타민을 제공해주고, 두 번째는 질병을 감소시켜주고, 세 번째는 노화를 예방하고, 네 번째는 변비 예방, 다섯 번째는 음식으로 인한 질병을 일으킬 가능성이 낮다. 그죠? 채식은 특별한 사람들의 유별난 식사 습관이 아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현대인이라면 당연히 누려야 할 식생활이다. 이건 당연히 누려야 하는 거다. 뭐가? 채식. 채식은 당연히 누려야 할 식생활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채식으로 모든 생명이 존중받는 건강한 사회를 꿈꿀 수 있다. 선택은 각자의 몫이다. 변화는 우리의 식탁 위에서 시작될 것이다. 어떻게 선택하느냐가 어떤 삶을 살 것인지 결정하는 작은 출발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 글을 딱 요즘 정리하는 거 볼게요. 글쓴이가 추구하는 가치는 뭐냐? 식사 습관을 뭐로 바꿔라? 육식 위주에서 채식으로 바꿔라. 채식으로 바꿔야 한다. 채식으로 바꿔야지만 한다. 왜? 건강에 좋기 때문이다. 건강에 좋은 이유 5가지가 나왔죠? 이것은 채식은 현대인들이 누려야 할 식생활이다 라고까지 이야기해주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봐요. 자, 이제 어느 날 자전거가 내 삶으로 들어왔다. 자, 이것도 수필입니다. 이거 수필은 무슨 수필이냐면 경수필이에요. 경수필. 그냥 글쓴이의 느낌과 생각을 표현합니다. 가벼워요. 읽고 그냥 글쓴이의 뭐만 찾으면 됩니까? 느낌, 감정 이런 것들만 찾으면 됩니다. 알았죠? 자, 한번 찾아봅시다. 어느 날 자전거가 내 삶 속으로 들어왔다. 그 무슨 소리입니까? 이거 제목만 딱 놓고 봤을 때 어떤 의미예요? 나는 그동안 자전거와 관련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자전거와 관련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내가 자전거하고 뭐를 맺기 시작했어? 관련을 맺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럼 그게 무슨 관련이냐? 그걸 찾으면서 이거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나는 오전에 자전거를 끌고 사람이 없는 운동장으로 갔다. 왜 사람이 없는 운동장으로 갔는가? 한번 봅시다. 시멘트 계단 옆에 자전거를 세운 뒤 안장에 올라타서 발로 연단을 차는 힘으로 자전거의 주차 장치가 풀리면서 앞으로 나가도록 했다. 지금 여기까지만 읽었을 때 지금 왜 오전에 자전거를 끌고 사람이 없는 운동장으로 갔는지 대충 추리가 됩니까? 뭐 하기 위해서 온 거죠? 자전거 타는 연습을 하기 위해서 온 겁니다. 바퀴가 2번도 구르기 전에 자전거를 멈췄고 나는 넘어졌다. 같은 시기에 시행착오가 수백 번 거듭되었다. 정강이의 허벅지에 멍자국이 생겨났고 팔과 손의 피부가 벗겨졌다. 지금 나는 뭘 연습하고 있다?
자전거 연습을 하고 있어. 자전거 타기 연습. 근데 이 자전거 타기 연습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지금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는 자전거를 일으키는 일조차 힘이 들었다. 마지막으로 쓰러졌을 때 어둠이 다가오고 있는 걸 알고는 막막한 마음에 자전거 옆에 한참 누워있다가 일어났다. 그러니까 자전거를 타는 데 있어서 계속해서 실패하니까 지금 어때요? 마음이 지금 막막한 거예요. 마음이 지금 막막한 상태예요. 자, 두 번째 문단 갑니다. 동네로 들어오는 길에는 50m쯤 되는 오르막이 있다. 오르막에 올라서 숨을 고르다가 문득 내리막을 달려 내려가면 자전거를 쉽게 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내리막 아래쪽은 길이 휘어 있었고 정면에는 내가 어릴 적 물장구를 치고 놀던 도랑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다음에 봄에 거름으로 쓸 분유를 모아두는 똥통이 있었다. 내가 자전거를 통제하지 못하게 된다면 결말은 단순했다. 운 좋으면 도랑, 나쁘면 똥통.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돌을 딛고 자전거에 올라섰다. 지금 뭐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자전거를 타고 싶어서. 어차피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길. 어차피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길. 왜? 왜 이 글쓴이가요? 앞부분이 좀 생각되는 거예요. 왜 이 글쓴이가 자전거 타기를 이렇게 열망하는가, 간절히 원하는가 하는 이유는 중학교로 가게 됐어요. 중학교로 가게 됐는데 이게 중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수필이거든요. 중학교를 가게 됐는데 그 중학교를 가기에는 걸어가기에는 먼 거리예요.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이 글쓴이가 중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버스라든가 이런 게 많이 발달해 있지도 않았고 버스 타고 다닐 만한 여유도 없었던 시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버지가 자전거를 이제 어렵게 아버지가 타고 다니던 자전거인가? 하여튼 그거를 타고 다녀라. 그렇게 했는데 그동안은 내가 자전거를 타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전거 타기를 배워야 되지. 왜? 중학교를 다니려면 자전거를 타고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자전거 배우기에 아주 목숨을 걸고 배우는 거예요. 자, 한번 가볼게요. 그래서 나는 몸을 앞뒤로 흔들어 자전거를 출발시켰다. 자전거는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했다. 페달을 밟지 않고도 가속이 붙었다. 나는 난생 처음 봄을 맞는 장기처럼 나도 모를 이상한 소리를 내지르며 자전거와 한 몸이 되어 달려 내려갔다. 가슴이 터질 듯 부풀었고 어질어질한 속도감에 사로잡혔다. 어느새 내 발은 페달을 차고 있었고 자전거는 도랑과 똥통 옆을 지나고 있었다. 뭡니까? 자전거 타기 성공했어요? 못했어요? 성공했어요. 자연스럽게 이 부분 자전거 타기를 성공했죠. 나는 삽시간에 어른이 된 기분으로 읍내로 가는 길을 내달렸다. 아주 기분이 좋은 거죠 지금. 나는 그날 내 근육과 뇌에 새겨진 평범한 그러면서도 세상을 움직여온 비밀을 하나 얻게 되었다. 일단 안장 위에 올라선 이상 계속가지 않으면 쓰러진다. 노력하고 경험을 쌓고도 잘 모르겠으면 자연의 판단, 즉 본능에 맡겨라. 자, 보세요. 이 부분이 바로 이제 글쓴이가 얻은 비밀이에요. 글쓴이가 얻은 비밀. 글쓴이가 자전거 타기를 통해서 얻은 비밀이 첫 번째 건데요. 결국 끊임없이 뭐하는 자세? 노력하는 자세. 노력해라. 또 하나는 뭡니까? 노력과 경험으로도 해결되지 않을 때는 뭐에 맡겨라? 본능에 맡겨라. 자, 그 뒤에 시와 춤, 노래와 암벽타기, 그리고 사랑이 모두 같은 원리에 따라 움직인다는 것을 나는 깨달았다. 비록 다 배웠다, 안다고 할 수 있는 건 없지만 어쨌든 지금 내가 깨달은 원리에 따라서 움직였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정리해 봅시다. 이거 정리되어 있는 거. 자, 경수필이라고 아까 이야기했었죠. 당연히 수필이기 때문에 체험적이에요. 내가 진짜 경험한 거니까요. 그래서 결국 자전거를 통해서 자전거 타는 방법을 통해 배운 경험,
그것을 통해서 깨달은 삶의 진리. 시간의 흐름에 따라 구성됐다. 이거를 어려운 말로 뭐라고 하냐면 서사적이다. 시간의 흐름 하면 서사적이다. 그대로 알아두세요. 글쓴이가 경험한 일을 통해 얻은 깨달음을 진솔하게 표현했다. 그리고요, 글쓴이의 심리변화. 처음에는 어땠어요? 막막했죠. 중요합니다. 심리변화 시험 문제 잘 나오는데요. 막막했고, 그 다음에 오기가 생기면서 두려웠죠. 성공했을 때 당연히 기쁨과 성취감을 느꼈다. 글쓴이의 깨달음, 이거 중요하겠죠. 자, 일단 안장에 올라선 이상 계속하지 않으면 쓰러져야 되나. 끊임없이 노력하는 자세. 노력하고 경험을 쌓고 잘 모르겠으면 자네 판단 본능에 맡겨라. 그때는 뭐예요? 본능에 맡겨라. 두 가지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괜찮아 넘어갑니다. 자, 괜찮아. 제목만 딱 봤을 때 뭐 압니까? 뭐 느낌이 와요? 뭐가 괜찮다라는 건지 알 수 없죠. 그럼 뭐 여러분들 이걸 읽으면 찾아야 될 게 뭡니까? 뭐가 괜찮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걸 찾아야 되는 거야, 알겠죠? 뭐가 괜찮습니까? 이걸 찾아야 돼요. 그걸 찾으면 이거를 완벽하게 이해했다라는 거죠. 그럼 선생님이 물어보겠습니다. 글을 완벽하게 이해했다라는 건 뭡니까? 글을 완벽하게 이해했다. 생각해 보세요. 초등학생들이 이 글을 읽을 수 있어요. 초등학교 1학년도 이 글을 읽을 수 있죠. 한글을 읽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근데 이 글을 제대로 이해했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대학생들이 읽는 책을 읽을 수 있습니다. 한국어로 되어 있는 거, 그죠? 한국어로 되어 있는 걸 읽을 수 있어요. 대학 국어 책을 읽는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것을 이해했다고는 말할 수 있을까요? 없죠. 바로 이거예요. 읽는다라는 것과 이해한다라는 것의 차이는 뭐냐? 그럼 글을 제대로 이해했다라는 게 뭐냐? 즉 그것은 주제를 파악했다라는 의미예요. 주제를 파악했다. 주제는 뭐라 그랬죠? 글쓴이가 독자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 이것을 파악하는 것이 바로 뭐다? 글을 제대로 이해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글을 이해했어요 라고 말하려면 주제를 뭐 해야 돼요? 찾아야 돼요. 이 글은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라는 걸 알면 그래도 얼추 글을 이해한 겁니다. 그럼 왜 괜찮아라고 이야기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딱히 놀이기구가 없던 그때 친구들은 대부분 술래잡기, 사방치기, 공기놀이, 고무줄 놀이 등을 하고 놀았지만 나는 공기놀이 외에는 그 어떤 놀이에도 참여할 수 없었다. 참여할 수 없었다? 공기놀이 외에는 어떤 놀이에 참여할 수 없었다. 뭐예요? 왜 그럴까? 뭔가 사정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 글쓴이의 처지를 알려주는 부분입니다. 글쓴이의 처지를 알려주는 부분이다. 첫 번째. 공기놀이만 한다는 건 공기놀이 그냥 앉아있기만 하면 되죠. 근데 뭐 술래잡기, 사방치기, 공기놀이 이런 거 있는데 술래잡기도 못하고 사방치기도 못하고 고무줄놀이 못한다는 건 뭡니까? 지금 어딘가가 불편하다 이 소리예요. 어딘가가 불편해요. 하지만 골목 안에 살고 있었던 친구들은 나를 위해 꼭 무언가 역할을 만들어 주었다. 친구들을 뭐 해주는 거예요? 친구들이 나를 뭐 해주는 거예요? 배려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배려해 주나 봅시다. 고무줄 놀이나 달리기를 하면 내게 심판을 시키거나 신발 주머니와 책가방을 맡겼다. 그뿐인가? 술래잡기를 할 때는 한 곳에 앉아있어야 하는 내가 답답해할까봐 어디에 숨을지 미리 말해주고 숨는 친구도 있었다. 우리 집은 골목에서 중앙이 아니라 모퉁이 쪽에 있었는데 내가 앉아있는 계단 앞에 늘 친구들의 놀이 무대였다. 이게 다 뭡니까? 글쓴이를 배려해 주는 거. 누가? 친구들의 배려. 몸이 불편한 글쓴이를 위한 친구들의 배려다. 몸이 불편한 친구들의 배려다. 잘 적어 놓으시고요.
자, 계속할게요. 놀이에 참여하지 못해도 난 전혀 소외감이나 박탈감을 느끼지 않았다. 아니, 지금 생각하면 내가 소외감을 느낄까봐 친구들이 배려해 주는 것이었다. 그 골목길에서의 일이다.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잘 보세요. 초등학교 1학년 때였던 것 같다. 하루는 우리 반이 좀 일찍 끝나서 나 혼자 집 앞에 앉아 있었다. 그런데 그때 마침 골목을 지나던 깨어장수가 있었다. 그 아저씨는 가위를 쩔렁이며 목발을 옆에 두고 대문 앞에 앉아있는 나를 흘낏 보고는 그냥 지나쳐 갔다. 자, 보세요. 여기 나오죠. 또 목발을 옆에 두고 대문 앞에 앉아있는 나. 글쓴이의 처지를 알려주는 부분 2번이죠. 2번. 글쓴이의 처지를 알려주는 부분 2번. 글쓴이의 처지가 어떻다? 다리가 불편하다. 글쓴이의 처지는 다리가 불편하다. 그러더니 리어카를 두고 다시 돌아와 내게 깨어 2개를 내밀었다. 순간 아저씨와 내 눈이 마주쳤다. 아저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주 잠깐의 미소를 지어 보이며 말했다. 괜찮아. 이거죠. 괜찮아. 이게 힌트예요. 자, 그럼 괜찮아 의미가 뒤에 해석이 나옵니다. 이 부분이 이제 해석이 나와요. 무엇이 괜찮다는 것인지 몰랐다. 돈 없이 깨엇을 공짜로 받아도 괜찮다는 것인지 아니면 목발을 짚고 살아도 괜찮다라는 말인지. 이게 뭐예요? 요 지금 기억 니은으로 묶은 부분이 괜찮아에 대한 뭐예요? 요거에 대한 해석이에요. 해석. 괜찮아에 대한 글쓴이 해석이에요. 공짜로 받아가는 거냐 아니면 목발을 짚고 살아도 괜찮다라는 말이냐. 이거 처지를 알려주는 말이네요. 글쓴이의 처지를 알려주는 말이다.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건 내가 그날 마음을 정했다는 것이다. 세상은 그런대로 살만한 곳이라고. 좋은 친구들이 있고 선의와 사랑이 있고 괜찮아 라는 말처럼 용서와 너그러움이 있는 곳이라고 믿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자, 이게 뭐예요? 이게 글쓴이의 깨달음이다. 글쓴이의 깨달음. 깨어장수가 엿을 2개 주면서 괜찮아라고 했던 말을 통해서 글쓴이가 얻은 깨달음이다. 그만하면 참 잘했다 라고 용기를 북돋아주는 말. 괜찮아에 담긴 의미 1번입니다. 너라면 뭐든지 다 눈 감아 주겠다는 용서의 말 2번. 무슨 일이 있어 나는 나는 내 편이 절대 외롭지 않다는 격려의 말 이거 3번. 지금은 아파도 슬퍼하지 마라 라는 나눔의 말 4번. 그리고 마음으로 이렇게 주는 부축의 말 괜찮아 부축의 말 4번. 그래서 세상 사는 것이 만만치 않다고 느낄 때 죽을 듯이 노력해도 내 마음대로 일이 풀리지 않는다고 생각될 때 나는 내 마음속에서 작은 속삭임을 듣는다. 오래전 따뜻한 추억 속 골목길 안에서 들은 말 괜찮아 조금만 참아 이제 다 괜찮아질 거야. 아 그래서 괜찮아는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뭡니까? 희망의 말. 의미 몇 번이죠? 아 5번인데 선생님 미안합니다. 5번인데 아까 여기 5번인데요. 6번이에요. 그래서 결국 괜찮아라는 건 어떤 의미죠? 나에게 있어서 인생에서 세상은 살만한 곳이다 라는 믿음을 갖게 해주는 말이다. 나에게 플러스로 작용했죠? 괜찮아라는 의미가 결국은 여기 1, 2, 3, 4, 5번, 6번에 1번부터 6번에 담겨있는 것이 바로 괜찮아에 담긴 의미다. 한번 정리해봅시다. 여기. 자, 글쓴이의 처지를 보기 전에 여기부터 봐야 되겠죠? 수필이고요. 체험적이고 교훈적이다. 괜찮아라는 말을 통해서 그 의미를 바탕으로 해서 얻은 깨달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어린 시절 기억을 회상한다. 괜찮아라는 말에 담긴 여러 가지 의미 우리가 찾아봐야 되겠죠. 글쓴이의 처지 이거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글쓴이의 처지 목발을 짚고 생각한다. 경험은 깨알장수가 괜찮아라고 이야기했죠. 깨어 2개 주면서 그때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되었고요. 글쓴이의 세계관은 당연히 플러스겠죠. 그런 데를 살만한 곳, 좋은 사람들의 선의와 사랑, 용서와 너그러움이 있는 곳이다. 그래서 긍정적인 세계관을 갖게 됐다. 이것이 글쓴이의 깨달음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수필에 대해서 배워봤어요. 수필을 크게 선생님이 신변잡기다라고 이야기했고요. 그 신변잡기는 여러 가지 특징이 있었어요. 그죠? 자신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잡다한 일을 기록한 글이다. 이걸 통해서 수필의 여러 가지 특징 배웠습니다. 그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오늘 배운 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해당되는 문제들을 좀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업하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